또 제가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이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성적 순으로 재산이 정해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냥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은 지금도 충분히 살만하다. 네, 부자각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저자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월급쟁이 투자 마인드라는 책을 내게 된 부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8년 정도 부동산 투자를 해오고 있는 30대 극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극후반. 네. 네. 그다음에 뭐 결혼은 했고 네. 아이가 하나 있고 뭐 혈액형은 B형이고 뭐 워낙 소개해드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죠. 네. 근데 8년 정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되게 지금 소박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 8년 만에 이 50억 자산을 이루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원래는 그 대기업에 특히나 이제 삼성그룹에 네.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어느 정도 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대학생 때까지 되게 순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반 때 이제 학교 선배들이 이제 삼성물산에 다니는 선배들이 회사 소개를 하러 학교에 왔는데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레미안은 지었지만 거기 살지 못한다. 돈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또 제가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뭐 맞벌이를 하면서 어린 마음에 이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성적 순으로 재산이 정해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차도 이제 외제차를 사게 될 줄 알았어요. 네. 단순하게 이제 그때 우리나라의 외제차 비율과 제 뭐 연봉의 비율, 순위 이런 걸 해봤을 때 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궁금한데 그 외제차 비율이 얼마였는데요? 그때 네.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네. 당시는 좀 낮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해봤을 때 탈 수 있겠구나 했는데 탈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외벌이가 되고 나서는 뭐 외제차는커녕 그냥 앞으로의 미래가 참 밝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주변에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알아봤죠. 그랬더니 주로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월급보다 자산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실 나중에 노후에 갔을 때는 그 차이가 뭐 크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 월급만 기대서는. 네. 그래서 둘 다 뭐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득 차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있긴 있지만은 네. 뭐 이를테면 뭐 직장에 다닐 수 있는 뭐 수명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뭐 그런 부동산 자산에 비해서는 사실상 월급 받아가지고 뭔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첫 투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 투자는 책을 봤는데 거기 이제 어떤 투자는 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더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사실 첫 투자는 그때 내 집 마련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첫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게 201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워낙 하락기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내 집을 산다고 해서 뭐 축하를 해주는 사람도 뭐 별로 없었고 생각보다는 싼 것 같다 해서 내 집 마련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고, 이제 그 해에 두 번째 집을 너무 갖고 싶어서 이제 또 열심히 찾아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도 하락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시세 차익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그냥 월세로 받을 만한 게 있나 해서 이 경기도에 있는 월세 아파트를 찾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찾아봤는데 한 1억, 그때 1억에
월세는 1,000에 50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사게 돼서 이제 당시는 대출도 많이 나왔으니까 대출을 한 7천만 원 받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받아서 한 2천만 원 투자가 된 거죠. 네. 2천만 원으로 결국에는 뭐 물론 이자 내긴 내야 되겠지만은 월 예. 5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예, 거기서 그쵸. 이자 다 내고 나면 내고도 뭐 이자가 당시 한 20만 원 정도 했으니까 3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30만 원을 월 30이 작을 수도 있는데 이 30이 연봉으로 생각하면은 뭐 거의 360 그리고 세금이 까지기 전이니까 뭐 400 정도. 그러니까 연봉을 400 올리는 거에 비하면은 지금 이 한 건을 했더니 훨씬 제 스스로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계속 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 연봉을 400 올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연차도 좀 돼야 되고 성과도 좀 나와야 되고. 근데 게다가 부동산 하락기 그때는 네. 사실 시장이 좋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매물을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월세를 놓다 보니까 네. 그런 또 캐시카우 하나 생긴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늘려간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 월세 투자를 한 2-3건 더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당시에 이제 뭐 기준은 나름 정해가지고 뭐 수도권에서 대출 없이 월세 수익률 한 5% 되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대출 받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투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월세를 찾아 하다가 이제 이게 집값에 사이클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월세가 아닌 좀 더 당시 2천만 원이 월세가 들었는데 투자금이 그거보다 더 적게 전세 투자를 하면은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양을 늘리는 그런 투자를 시작했던 거죠. 예전에 그 심사임당님이 저희 채널에 나와가지고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약간 예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을 산 다음에 보증금 받고 그다음에 네. 월세 받는 것들이 그냥 은행에 예금하듯이 예금을 한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이제 예금을 늘려가듯이 뭐 여긴 개수로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늘려가는 이렇게 뭔가 저장해 놓는 느낌이었죠. 예. 근데 이제 예. 지금 사실상 시장 상황을 보면은 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여기저기에서 보면은 뭐 무슨 뭐 반토막 났다 그러고 매덕이 날라갔다 그러고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좀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될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라든지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뭐 코인까지 하면 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책에는 무조건 부동산부터 하세요라고 했지만 뭐 당연히 그거는 부동산이 주식이나 코인에 비해서 성공률이 높아서 한 얘기고 부동산을 하더라도 이제 시기적인 거는 좀 검토를 하긴 해야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너무 다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점점 그 매체에서도 더 하락을 얘기하는 게 많아지고 실제로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건 지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작년에 크게 하락했던 2008년부터 긴 하락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이제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게 뭐 그때도 2000년 초반부터 2008년까지 되게 오랫동안 많이 올랐고, 이번에도 2013년부터 거의 작년까지 계속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게 보면 비슷한데 이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이제 미분양 수인데요. 당시에 2008년에는 수도권 기준으로 미분양이 한 거의 3만 호가 됐고, 그 이후에도 2기 신도시들의 입주가 이어져 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한 4천 호? 미분양이 한 4천 호 정도 되고, 앞으로의 입주 물량도 많지는 않죠. 네. 그래가지고 미분양이란 게 사실 부동산에 이렇게 매물 내놓듯이 갑자기 확 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져야 늘 수 있는 거라서 그 2008년처럼 미분양이 급증을 하려면 3기 신도시 정도가 확 들어와 줘야 늘 수 있겠죠. 근데 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을 보면 아직 뭐 토지 보상 중인 정도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락 하는데 그 2008년의 긴 하락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은 뭐 일단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예전에 발생을 했었던 그런 긴 하락장 발생할 가능성은 지금 낮다. 수급 관점에서. 예. 그렇게 구조상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책에서 보면은 예. 그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네.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수요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요즘에야 뭐 많이들 아세요. 그래서 뭐 뻔한 말 같지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책에서 집값을 움직이는 다른 요소들보다 이 수요 공급만 보면 된다고 말했던 이유는 이제 수요 공급이 제일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요소들보다 이게 예측하기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예, 투자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집값을 예측할 때 좀 기간을 나눠 보면은 일단 10년 이상 아주 장기간 동안에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10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 등으로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중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수요 공급으로 뭐 각 도시별 큰 사이클이 생길 수 있고, 뭐 작은 도시는 좀 짧고 큰 도시는 길겠지만 각 도시별로 그런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요즘처럼 이제 금리나 뭐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장기, 중기, 단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먼저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듯이 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이제 각 도시마다 공급을 확인해 보고 살지 말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가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금리나 정책을 예측한다는 게 힘들어요. 아무리 뭐 경제학자들이 금리를 예측하고 정책을 뭐 예상한다고 하지만 그 수요 공급만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기적인 요소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그리고 중기적인 방향이 괜찮다면 오히려 이렇게 요즘처럼 단기적으로 안 좋을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거죠. 궁금한 게 일단 공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급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서서 말씀하신 뭐 3기 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뭐 몇만 호가 공급이 될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수요는 사실 이제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 어떤 산업이 발생해서 공장을 크게 짓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보통의 도시들은 이제 큰 광역시나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있어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한다기보다는 평소 인구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좀 빗나간다고 해도 공급만큼 이게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으로 경험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좀 유입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서울은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 인천까지는 또 늘고 있죠. 근데 이런 한 동네죠. 그러니까 서울만 보면 안 되고 그 세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인구가 당연히 더 유입은 되고 있는데 사실 인구보다도 이제 수요는 가구 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만 봐도 사실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수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지금까지 뭐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뭐 장기, 중기, 단기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언제쯤 집을 사는 게 좋을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어떤 지역인지는 이제 또 그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예를 들면은 뭐 그 전에 말씀드린 건 비슷한데 결국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가격적으로도 많이 내려왔고 이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정말 급한 겁먹은 금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2년 전 가격으로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 매물들도 있고
또 거기다 경매까지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반등할지는 사실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2년 전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은 서울 수도권을 2년 전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지금도 충분히 살만하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뭐 보유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무주택자나 아니면 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뭐 지금의 정말 싸게 나온 것들을 잘 노려보면은 지금도 사도 될 만한 시기라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부동산을 또 보유하고 계시고 또 매매도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 또 그렇게 다년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초보자가 절대 사면 안 되는 좀 부동산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주로 저는 이제 구축 아파트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서울, 수도권, 뭐 지방까지 해서 이제 투자금을 좀 적게 하는 그런 구축 아파트 투자를 쭉 해오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재개발도 했고 이제 분양권도 뭐 한두 건 이렇게 해봤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도시에 주거형 부동산,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정도로 망할 수 있는 물건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초보자가 하는 분양권 투자 그리고 너무 초기 재개발 이런 건 좀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가 분위기 좋을 때는 그냥 아주 신나게 피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꺾이거나 규제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분양권이죠. 그래서 원래 계획과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피를 더 받고 팔려고 했던 게 안 팔려서 결국 입주까지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래서 이제 좀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너무 초보자가 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 거고, 초기 재개발은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시간과 기회비용이라는 리스크가 또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진짜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는 공동투자. 어떤 거든지 공동투자를 하면은 네. 그냥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살 때는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팔 때가 이제 문제죠. 예, 다 마음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팔고 싶을 때 팔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어떤 카페나 이런 투자 모임들에서 공동 투자를 막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더 불인이들이 이제 당할 수도 있는데 공동 투자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네. 공동 투자의 유혹이 또 없을 수가 그쵸. 없는데 근데 문제는 또 살 때 좋은데 팔 때가 이제 진짜 네. 문제가 되겠네요, 진짜. 이렇게 돈을 모으면 이 멋진 걸 살 수가 있다는 게 되게 혹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온전히 내 게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그 앞서서도 2013년에 첫 아파트를 한 1억 정도로 마련하셨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있다, 종잣돈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작가님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부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한다면은 좀 어떤 프로세스로 지금 투자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처음에 1억짜리 집을 1억으로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짜리 집을 이제 사서 뭐 대출 받고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1억을 15억이 아니라 50억 정도로 최대한 좀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하죠. 있긴 있겠죠.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문제가 되겠죠. 지금도 1억을 가지고 뭐 경매나 금매로 찾아보면은 또 전세를 잘 맞춘다던가 아니면 생애 최초 80% 대출을 받는다면은 수도권에서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집 한 채를 해서 그게 1억에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좀 힘들겠죠. 좀 오래 걸리겠죠. 네. 아마 뭐 내 자녀나 손자때 될 수도 있는. 네.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다주택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이제 사이클이 다르니까 그걸 활용해서 결국 전국적으로 지방 투자도 해가면서 그렇게 다주택자의 길을 갈 때 그렇게 좀 빠른 속도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충분히 저 이상으로도 되실 수 있겠죠. 또 지금 항상 그 시장 분위기가 지금 같진 않거든요. 지금은 다 안 될 것 같고 한데 결국은 다 돌고 도니까 지금 준비해놨다가 하면은 뭐 똑같이 더 이상으로 되실 수 있겠죠. 그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역마다 다르고. 그렇다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네. 뭐 역시 서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네. 다른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잘 찾아보면 괜찮은 매물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작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소액 지방 투자 아니면은 서울 강남 거 뭐 핵심 지역? 일단 둘 다 당연히 괜찮은 데가 있고 둘 다 할만한데 이건 확실히 이제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뭐 사회 초년생이고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은 이제 소액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뭐 할 수 있는 게 지방안가 소액 아파트 그리고 서울에 있는 거의 원룸 같은 빌라 뭐 아니면 수도권에 적당한 빌라 뭐 이 정도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다만 지방에 이제 아파트인 경우에 이 사이클에 대해서 좀 이해를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쉽진 않은 투자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방은 집값의 사이클이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임대 기간을 한 4년으로 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까딱하다가는 매도 시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액으로 하기에 지방 아파트가 괜찮긴 하지만 또 실력을 또 갖추고 해야 되는 거라서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지방은 투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잘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들어갔다가 적당히 먹고 빠져나오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금매가 나올 때 강남이나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거의 2년 전 가격으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앞으로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도 되게 없거든요, 되게. 그리고 분위기가 좀 바뀌면은 가장 먼저 돈이 몰릴 지역이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책에서도 약간 부동산부터 투자를 해라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문제가 이 뭐 월급도 적고 네. 그것도 그런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사실. 또 그쵸, 월급 같은 경우에 또 뭐 외벌이도 하시고 네. 물론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외벌이하고 또 애 키우고 하다 보면 나가는 비용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은 돈도 없고 월급이 적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시작할 수가 없죠. 시작할 수 없어요. 당연히 돈을 모아야겠죠. 네. 아니면 월급의 뭐 수익을 늘리시던가. 그 과정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 과정 하면서 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바로 제가 책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이 간절함과 투자 마인드를 갖추는 거거든요. 보통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간절함을 가졌다가 이제 좀 있으면 막 희미해져요. 이렇게 사그라들죠. 네네. 이렇게 의욕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투자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투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더 절박하게. 그래서 왜냐면은 그냥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은 이게 하다가 좀 막히거나 힘들면은 그냥 덜 부자 되고 말지 뭐 적당히 이런 살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놔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제 머릿속에 그냥 박아 놓으면은 이 우리 사회 구조상 내가 투자 안 하면 앞으로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소름이 돋으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아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모은 돈이 없고 월급이 적은 분들은 당연히 돈을 모으면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투자 마인드 확실히 갖고 나서 투자를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돈을 모으긴 모아야 된다. 근데 또 책에서 종잣돈은 1년 이상 모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기간을 좀 중요시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게 마냥 종잣돈을 모으다 보면은 1년 이상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그게 결국 종잣돈이 아니라 저축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습관처럼 저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목표나 이런 게 좀 희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한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동안 이제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또 종잣돈이라는 게 그냥 돈만 모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돈이랑 이제 내 공부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그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간을 너무 길지 않게.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하면은 결국 모을 수 있는 게 좀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소득에 따라서 다를 수도 그렇죠. 있고, 그죠? 그래서 사실 각각 소득도 다르고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도 다르기 때문에 1년 동안 모았을 때 본인이 얼마가 모여있을지는 사실 각자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그 모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직장인 연봉이 한 4천만 원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모아서 한 50%를 모은다고 하면 1년 동안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이면은 충분히 뭐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 이상 언제까지 돈을 마냥 모으는 것보다는 그 딱 정해진 돈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투자라는 게 어떤 제한을 딱 걸어놓고 나는 1년 뒤에 2천만 원으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고 하면은 그 돈으로 더 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을 수 있고 더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뭐 돈이 조금 모인다 하더라도 네. 그걸 가지고 뭐 빌라라든지 네. 아니면 약간 좀 지방 쪽에서도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그 여건에 맞춰서 투자 네. 대상을 물색을 하면 충분히 뭐 그렇죠. 투자할 만한 데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이 소비를 통제하기보다는 무력을 목표와 활력소로 삼라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뭐 종잣돈을 모으자 뭐 이렇게 하면은 다들 이제 약간 위축이 되죠. 이제 뭔가 쓰는 걸 줄이고 맞아요. 네. 뭔가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억제하고 이런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진다던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내가 평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타고 싶었던 차, 약간 내가 비싸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만한 차를 골라서 그걸 사진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방에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나이를 적었어요. 나이? 이걸 사야 될 나이. 이때까지는 꼭 산다. 네, 그래서 그걸 딱 그냥 붙여놨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무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활력소로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붙여놓고 보면서 그냥 그 약간 동기부여도 하고 뭐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 분들,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하신 분들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막 소비를 억제하고 막 어떻게든 안 쓰고 그런 것보다도 예, 더 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저도 진짜 에너지가 되게 많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뭔가 그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이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는 이 에너지를 좀 이제 좀 더 버는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아까 1년으로 정한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내가 벌 수 있는데 에너지를 내가 얼마 없는 에너지를 거기다 쏜다. 이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다 붙여놓으면 사실 없었던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보면은 확실히 생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네. 주식 투자도 병행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이거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는 시작한 지는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솔직히 멋있어 보여서 시작했어요. 솔직하시네요. 네. 미국 주식 한다 그러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죠. 있어 일단 보이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나도 그거 한다.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 책들도 보고 하니까
확실히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인 게 사실이고 이제 4차 산업이 시작되면 그걸 이끌어갈 확률도 가장 높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계속 미국 주식을 해온 이유도 있고요. 또 괜찮았던 게 환율이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환율로 우리나라의 뭔가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 효과도 좀 컸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 보유의 개념으로 저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 이제 황금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서 부동산 쪽에서 뭐 잠깐 급한 돈을 쓸 일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갑자기 이제 빼줘야 되는 경우 잠깐 그걸 빼서 하고 해결이 되면 다시 넣고, 그러니까 결국은 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현금을 마중물 용도로 좀 가지고 있어야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 겸으로도 이제 미국 주식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약간 좀 했지요. 우리나라의 예. 뭔가 경제 위기라든지 사실 이 자산 가격 하락하는 사이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오히려 이제 반대로 달러 가치가 이제 강세를 그렇죠. 보이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예. 어떤 위기가 있어도 이제 결국 달러는 그렇죠. 좋아지는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사실 또 그렇거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만 보고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만 보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좀 분산 투자 관점에서 예. 약간 좀 반대로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또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정말 좀 투자에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고 하면은 네. 부자 되기 위해서는 당장 이거 그만해야 된다. 뭐 내지는 목숨 걸고 이러한 습관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50억의 자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좀 목숨 걸고 지킨 나만의 루틴이라든지 뭐 습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있긴 있는데요. 일단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부자 되려면 뭐 이렇게 하세요. 부자 되는 습관 이런 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저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부자가 되고 싶고 막 재테크를 하기로 맘먹은 사람들은 뭔가 안 하면 불안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뭔가 습관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직접적으로 투자랑 연관된 습관을 만들어 왔는데 사실 부동산 공부라는 게 뭔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루틴처럼 만들어서 꾸준히 해왔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주 전국의 주요 지역의 대표 아파트를 정해서 그걸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으로 확인하고 엑셀에 정리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매주 더 간단한 걸로는 매주 이제 KB 부동산에서 시세가 나오잖아요. 전국 시세가 나오는데 그걸 그냥 한번 확인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것도 힘들면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제 뭐 국토부에서 미분양이나 아니면은 인허가량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꾸준히 본다던가. 이런 약간 간단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사실 꾸준하게 하면은 이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확인할 맛이 안 나요. 보기 싫죠. 네, 흥이 떨어져요. 근데 그래도 제가 나름 몇 가지만 정한 루틴이니까 계속 지키려고 해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투자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이 멘탈을 관리하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외롭고 또 이 멘탈을 흔들리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뭐 하는 것 중에 뭐 2년째 지금 새벽 기상을 하고 있어요. 새벽 기상이요? 일어나서 그냥 감사 일기 같은 거 한 줄 그냥 쓰고 뭔가 이런 일종의 자기 개발이죠. 근데 이런 게 약간 정신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좀 몇 가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이런 습관이나 자기 개발에 노예가 되는 거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보다 결국 부자가 되려고 이런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하는 자기 개발이 그냥 단순히 내 만족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개발의 노예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요? 뭔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뭘 안 하면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체크할 만한 일들을 막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책을 뭐 몇 쪽 읽고 이런 뭔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좀 약간 순서가 잘못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기 만족만 위한 일들도 껴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확인하고 시작해야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가수 김종국님의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몸을 만들고 싶으면 당장 이번 여름 뭐 아니면 내년 여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한 3, 4년 뒤를 목표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정말 건강하면서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몸 만들기를 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게 단기간에 큰 변화를 원하고 하다가 이 변화가 잘 눈에 안 띄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투자에서도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1, 2년 안에 뭐 부자가 되려는 목표, 부자가 되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5년, 10년 뒤에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결국 탄탄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같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에 투자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우리 투자 마인드를 잘 장착해서 성투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투자하셨을 때가 2013년. 네. 그때도 사실 분위기 별로 안 좋았죠. 안 좋았죠. 그렇죠. 네. 지금이랑 어떻게 본다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또 이제 하나하나 투자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지금 한 8년. 그래서 8년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렇죠. 차근차근 그렇게 코스를 밟아봐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또 저자님처럼 그렇게 큰 자산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강조하신 부분 잘 새겨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최근에 출간하신 책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자각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